자, 페이지 98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강이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에요. 자, 이제부터 3단원 위기의 지구로 들어갑니다. 자, 이 큰 타이틀, 그러니까 대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구의 어떤 위험 요소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이 3단원 위기의 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기의 지구 부분은 좀 그냥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서도 우리가 사실 지구과학 파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암기 파트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 단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17강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만 봐도 대략 뭔지 알겠죠? 자, 먼저 대기 오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대기 오염부터. 자,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특히 이제 기체 같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이 대기 성분들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대기 오염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염 물질이에요. 오염 물질을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각각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인데, 이때 각각 1차, 2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 기준은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배출된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어떤 화학 변화를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1차 오염 물질은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이에요.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장지대 같은 경우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대기 성분들을 이제 1차 오염물질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1차 오염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그 예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지대에서는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연소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석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기체화돼서 빠져나갔을 때 특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SOX라고 적는 황산화물입니다. 그러니까 황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이랄지 뭐 삼산화황이랄지 이런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NOx 같은 이런 물질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NOx를 우리가 이제 질소산화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물질들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CO 같은 것들, 오케이?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질들 있죠? VCS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그제? 이런 물질들이 모두 다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오염물질들은 1차 오염물질이 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난 다음에 1차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물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무언가 어떤 새로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대표적인 예로 산소가 실질적으로 뭐 대기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산소가 공기 중에서, 산소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서 O3, 오존 기체들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오존 하면은, 아, 저기 오존층에 있는 기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좋은 기체,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오존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오존 기체 자체는 독성 기체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저 성층권 위쪽에 높은 지역에 이 오존들이 머물러 있다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기체들이죠. 하지만 이 오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근처에 있다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오존 기체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워낙 독성이 강한 기체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로 보고 있고요. 앞서 1차 오염물질 중에 황산화물 있죠? 그치? 저런 황산화물들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게 되면은 H2SO4, 바로 우리가 황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역시 수증기와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HNO3 바로 질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황산이나 질산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가지고 비와 함께 내리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산성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스모그 있죠. 안개. 그죠? 이 안개도 황산이나 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안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개들이 역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2차 오염물질의 또 다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요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 쭉 적어놨는데 우리 표에 보면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 모두 다 1차 오염물질들이죠. 그치?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게 1차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지대 같은 데서 발생하는 그런 먼지들이다 보니까 역시 1차 오염물질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있는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었던 것처럼 2차 오염물질들이죠. 그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들의 대표적인 특성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O, 일산화탄소예요. 자, 일산화탄소는 보통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가 됐을 때, 이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와 만나서 불이 붙는 거죠. 그지? 그런데 그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탄소화합물이 연소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탄소 때문에 항상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화합물들이 연소가 될 때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주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산화탄소로 바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불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그런 기체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연탄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 보겠습니다. 무색, 무취의 독성이 강한 기체로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특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탄소화합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탄소화합물들이 뭐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 같은 것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석탄이랄지 또는 뭐 석유랄지 또는 이 천연가스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화석연료들이 탄소화합물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불완전 연소됐을 때 일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특징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 이유가 뭐냐?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요. 그 적혈구 내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적혈구를 통해 온 몸으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화탄소는 그런 산소들과 결합하는 능력이 정말 강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지금 현재 일산화탄소를 CO라고 적고요.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보통 HB라고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근데 이때 둘의 산소를 끌어당기는 능력, 즉 결합하는 능력을 비교해보면은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호흡을 했을 때 몸 안에 일산화탄소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 기체가 적혈구를 통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적혈구를 통해 온 몸으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가 먼저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응을 본다면은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한 개의 산소 분자랑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두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탄소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생성물이 바로 일산화탄소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 생성물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해지려고 완전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로 바뀌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일산화탄소체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산소가 많은 공간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산소를 가져가면서 이산화탄소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사람의 폐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때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텐데 이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반 공간 내에서도 결과적으로 질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앞서 이제 일산화탄소를 연탄가스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전에 우리 연탄으로 가지고 집에 이제 온도를 높이거나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연탄가스 보일러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요. 맞지? 근데 그 과정에서 연탄이 사실 불완전 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체에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지? 근데 예전에 연탄을 많이 사용할 때 아궁이에다가 이제 연탄을 집어넣어 놓고 연탄을 연소시킨 상태에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연탄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탄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잠자고 있던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질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독한 기체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일산화탄소는 1차 오염물질입니다. 주로 배출원이 공장이나 또는 이런 화석 연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가 각각 배출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산화황을 보도록 하죠. 이산화황은 우리가 크게 그냥 황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황산화물. 그러니까 이 황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런데 이때 이 산소가 몇 개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2개 붙어 있으면은 SO2, 이산화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산화황. 그리고 만일 3개가 붙어 있으면은 삼산화황.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물질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산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황이 포함된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며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 시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화석 연료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소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 황산화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주요 배출원은 정유공장, 재련공장, 발전소 같은 거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황산화물들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공장지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장지대. 알겠지? 공장지대에서 주로 발생. 자, 그랬을 때 이 황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황이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SO2 이런 식으로 이산화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이산화황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차 오염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황산화물이, 이산화황이 다시 공기 중에서 다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산소랑 또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다시 삼산화황 같은 물질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황산화물에서 지금 삼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기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그러니까 앞서 SO2 같은 것들이 1차 오염물질이라면은 사실 SO3, 삼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삼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2차 오염물질로 구별을 하거나 그런 식의 내용들은 안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삼산화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저런 삼산화황들이 SO3가 주변에 있는 물과 수증기겠죠. 이런 수증기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게 H2SO4 이런 식의 물질들이에요. 앞서 H2SO4 요거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황산이라 그랬었거든. 알겠니? 이런 황산이 만들어졌을 때 이 황산이 비와 함께 내리면 산성비가 되고요. 그죠? 이 안개와 만나게 되면 산성 안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화물들은 결과적으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에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요. 또 스모그 있죠. 스모그 중에서 런던형 스모그라고 하는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런던형 스모그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질소산화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소산화물. 자, 질소산화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Ox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NOx 같은 것들. 오케이? 자, 설명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같이 높은 온도에서 물질이 연소될 때 산소와 질소가 반응하여서 생성된다. 아하, 질소산화물은 보통 자동차의 엔진 내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알겠지? 이게 왜 그래야만 하는 거냐면요. 자, 보자고요. 대기 중에는요, 질소라고 하는 기체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질소 기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질소 기체가 굉장히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질소 기체가 안정하다 라는 뜻은 주변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소 기체가 산소 기체랑 만나게 되면은 처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두 개의 NO, 바로 일산화탄소거든요. 일산화질소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 질소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체, 근데 산소도 21%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기 중에 그렇게 질소와 산소가 많은 경우엔 자연적으로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대기 중에 일산화질소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질소라고 하는 이 기체의 성질이 매우 안정해요. 그러다라는 것은 아무리 주변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일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바로 고온, 고압 조건이에요. 고온, 고압 조건.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조건 내에서 이런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기권 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야. 하지만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혼합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피스톤을 움직여서 자동차의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자동차의 엔진 내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조건에 고온 고압 조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동차 내부에서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동차를 보면은 연료를 넣어놓죠. 그러고 나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자동차의 앞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연료, 휘발유 같은 것들을 연소를 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질소도 덜레덜레 같이 들어가겠죠. 그치? 근데 질소가 자동차 엔진 내에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폭발하니까 그때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죠. 근데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일산화질소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일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NO2,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대충 이름 붙이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질소는 너무너무 안정한 기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소와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서. 하지만 자동차 엔진 내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질소는 도리어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로 바뀌어? 이산화질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질소가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게 HNO3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앞에 숫자, 개수를 좀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질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앞서 황산이 섞인 비가 내렸을 때 그것도 산성비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의 이 질산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질산이 섞인 비가 내렸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역시 이런 질산 같은 것들이 스모그에 섞인다면은 산성 안개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스모그를 우리가 LA형 스모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LA형 스모그. 오케이? 그랬을 때 이 LA형 스모그도 역시 선생님이 런던형 스모그와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면은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의 엔진 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죠. 앞서 황산화물은 화석 연료의 연소 시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장지대죠. 맞습니까?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자동차의 엔진 내에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질소산화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운행량이 많은 지역들. 운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이제 질소산화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장소가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거든요. 알겠니? 그런 대도시에서 질소산화물에 의한 그런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밑에 아직까지 오염물질들이 더 많은데 그 오염물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좀 전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저거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도 발생을 한다? 스모그도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저 스모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스모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따라서 교재에 따로 스모그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살짝 나와 있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자, 스모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스모그가 뭐지? 뭐의 합성어지? 스모그는 안개와 먼지의 합성어입니다. 알겠니? 뭐 안개와 먼지의 합성어. 그랬을 때 이 스모그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이렇게 뽀얘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스모그는 그냥 단순히 안개가 아니죠. 그냥 안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스모그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 안개 좀 끼는 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뿌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죠. 별 신경 안 쓰고. 요즘 뭐 하도 미세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농도가 심하면은 꼭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모그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볼게요. 스모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런던형 스모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형 스모그가 있어요. 자, 그냥 런던형 스모그부터 먼저 정리를 합시다. 이름에 런던형이라고 붙어있는 이유가 예전에 런던에서 이런 스모그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를 런던형 스모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황산화물에 의한 스모그예요. 황산화물에 의한 스모그.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황산화물들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다? 공장지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스모그가 바로 이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오케이? 잘 봐. 그랬을 때 런던형 스모그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지대들이 설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전에는 사실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많은 양의 화석 연료들을 연소시키면서 공장을 가동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지대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한 거야? 이게 발생을 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게 바로 이제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이 런던형 스모그는 말 그대로 이제 산성이 띄고 있는 황산이 섞여 있는 스모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봐봐. 이 런던형 스모그가 주로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추운 아침 역전층이 발생을 했을 때. 알았니?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주로 피해를 입힙니다. 자, 설명할 게 좀 많죠? 그지? 자, 볼게요. 런던형 스모그가 왜 추운 아침에 역전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일어나느냐? 먼저 역전층부터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대기권의 높이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높이를 한 10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바로 지표면에서 10km까지를 우리가 이제 대류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봐봐. 이때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표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그리고 상부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이름 그대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층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런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장지대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공장지대에서, 여기 공장 굴뚝이에요. 공장 굴뚝이 이렇게 있는데,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매연 같은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봐. 근데 만일 정상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지대에서 나온 매연이 위쪽으로 확산이 돼 버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닥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저 위로 퍼져버리니까. 알았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저 높은 곳으로 퍼져버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흡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지표면이 있고 여기가 높이 10km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역전층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날 아침에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날씨가 추우면은 지표면도 차가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떨어져서 점차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지표면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도리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알았니?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알겠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 부분까지를 역전층이 일어난 장소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표면이 차갑게 가열돼서 결과적으로 원래 상층부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쯤 돼야 되겠죠. 이 정도 돼야 되겠지.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거가 지금 Y축이 지금 온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정상적이랑은 다르게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이 있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경우, 그죠? 다시 위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역전층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은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해요. 그럼 차가운 공기는 그냥 아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거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할 거거든요. 따라서 역전층이 일어난 장소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공장 굴뚝이 있는데 매연이 나와. 공장 굴뚝에 매연이 나와. 근데 그 매연이 앞서의 경우라면은 위로 그냥 퍼져버리거든요. 맞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역전층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역전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퍼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근처에 공장 매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서 봤었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런 황산들이 만들어져서 그 안개에 섞여버렸을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바로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알겠어? 자, 런던형 스모그는 황산화물에 의한 스모그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 공장지대. 그리고 이 황산화물들이 섞여있는 런던형 스모그가 주로 피해를 입힐 때가 언제다? 추운 날 아침. 그리고 역전층이 발생을 했을 때. 알았지? 그랬을 때 이런 런던형 스모그가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LA형 스모그로 갑니다. 자, LA형 스모그는 옆에 적혀있는 질소산화물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두 번째 LA형 스모그입니다. 자, LA형 스모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광화학 스모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나 문제에서 이 표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알겠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LA형 스모그는 말 그대로 LA,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그런 스모그입니다. 자, LA형 스모그는 앞서 런던형 스모그가 황산화물에 의한 피해라면은 얘네들은 질소산화물에 의한 스모그예요. 질소산화물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 자동차의 엔진 내부.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장소거든요. 그랬을 때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장소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이 LA형 스모그는 런던형 스모그랑은 다르게 맑은 날, 정오 무렵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맑다라는 것은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는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질소산화물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은 시간대니까 보통 출근할 때예요. 알겠니? 보통 사람들이 7시나 8시쯤에 출근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출근할 때 자동차들이 많이 움직이면은 그때 이제 질소산화물들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보세요. 오전 7시 무렵이래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릅니다. 오케이? 네, 보세요. 이렇게 오전 7시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막 하겠죠. 그러면은 자동차의 운행량이 많아지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질까? 일산화질소부터 먼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따라서 7시에서 8시 무렵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이후부터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질소 같은 것들, 뭐 꼭 9시라고 안 보셔도 돼요. 알았어? 출근 이후에, 이 시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9시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던 일산화질소가 산소와 만나서 뭐로 바뀔까요? 뭐로 바뀌어? 이산화질소로 바뀌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후 9시 무렵 정도 되면, 오전 9시 무렵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산화질소의 농도는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맞죠? 그 전에 만들어진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막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농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점차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산화질소가요, 자연스럽게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과 만날 겁니다. 수증기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HNO3. 그지? 뭐가 만들어져? 이게 이름이 뭐라고? 질산. 그죠? 이런 질산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산이 섞여 있는 산성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안개가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질산이 섞여 있는 그런 산성 안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게 LA에서 발생을 했던 거예요. LA는 런던이랑은 다르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워낙 자동차의 운행량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런 LA형 스모그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오 있죠, 정오. 그러니까 12시 이후부터입니다. 12시 이후부터인데 요거 중요해. 요거 잘 봐야 돼. 정오 이후에 이 공기 중에 있던 NO2 이산화질소 있죠? 이산화질소가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받습니다. 자외선. 자, 정오 이후 보통 오후 2시 정도까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비치죠. 맞지? 그랬을 때 그 빛에 포함되어 있는 빛 중에 자외선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UV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봐. 이런 식으로 이산화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정오 이후,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입니다. 알겠어? 햇빛이 가장 쨍쨍하게 비칠 때, 그랬을 때 그 빛이 이산화질소와 만나게 되면은요, 이산화질소가 다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NO 일산화질소죠. 그러고 나서 요거 O, 우리가 뭐 활성산소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 활성산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산소 원자가 따로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알았어? 근데 봐.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가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저 활성산소가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요 오존이 만들어져요. 알겠니? 오존. 그래서 이 오존은 오후 2시 무렵에 농도가 최대입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이 LA형 스모그는 단순히 질소산화물에 의한 그런 산성비나 또는 산성 안개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 특히 오존이 섞여 있는 스모그가 바로 LA형 스모그입니다. 근데 이 오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그죠? 요게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맑은 날, 햇빛이 많이 비칠 때, 오케이? 그리고 정오 무렵, 이럴 때 주로 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그 시기 때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LA형 스모그라고 표현을 하죠. 굳이 계절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런던형 스모그는 추운 날 주로 발생을 하니까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 맑은 날 주로 발생을 하니까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로 피해를 입히는 두 가지의 스모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 스모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스모그 같은 경우가 문제에 따로 런던형과 LA형 또는 런던형과 광화학 스모그라고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의 종류, 그리고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에 의한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 또는 LA형 스모그를 광화학 스모그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특히나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질소산화물에 의해 질산이 섞여 있는 산성 안개뿐만이 아니라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빛에 의해 이산화질소가 다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났기도 했었죠. 그지?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2차 오염물질이 또 다시 발생을 하는 과정까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LA형 스모그, 그러니까 광화학 스모그는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탄소화합물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면은 그 탄소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옥시던트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옥시던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오염물질입니다. 근데 이 옥시던트도 굉장히 이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공기를 뿌옇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눈이나 아니면은 이런 점막 같은 데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기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고 나머지 내용 조금만 더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와 있네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로서 지상에서 오존 생성 반응에 촉매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주로 앞서 봤었던 질소산화물이 광화학 스모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유기화합물들이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옥시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그리고 미세먼지 나와 있죠?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호흡 시 폐로 침투하여서 천식, 폐암,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주요 배출원은 입자를 분쇄하는 화학 공장 같은 데서, 산업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황사보다 세죠.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먼지를 흡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코를 통해 흡입하게 됐을 때 코털, 그리고 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먼지들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콧물이나 코딱지나 아니면은 뭐 가래 같은 형태로 먼지들을 배출시킬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미세먼지는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과를 해서 폐까지 직접 침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산업 현장 같은 그런 공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중국계에서 많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이제 공장지대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공장지대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공장 내연에 섞여 있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오존 나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자극적인 기체가 되고요. 호흡기나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독성이 강한 기체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밑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바람이 있고요. 대기의 안정도, 그 다음에 지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람을 보시면은요.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피해가 좀 덜할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하게 부는 지역이라면은 그런 오염 물질들이 그 곳에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 오염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는 우리 앞서 역전층 같은 거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온이 낮아지는 층, 즉 대륙권이라면은요. 자연스럽게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염물질이 확산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피해가 좀 덜할 텐데.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가 너무 안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해 버리면은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그냥 머물러 버릴 거고 반대로 위쪽에 따뜻한 공기도 위에 그냥 머물러 버릴 테니까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정한 기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안정한 기층일수록 오염 물질의 확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역전층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같이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형적인 요소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계곡이나 분지가 뭐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죠. 대구 같은 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그 안에 주로 머물면서 외부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오염 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기 오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대기 오염인데 우리 조금만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개념 정리에 산성비가 나와 있죠. 그지? 자, 앞서 산성비라고 하는 게 산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가 산성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비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성비를 구별할 때 산성비는 보통 pH,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하는 이 산성도가 5.6 미만인 비들을 산성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pH가 있는데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그만큼 산성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pH를 1부터 14까지로 봤을 때 7이 중성 상태입니다.
7이 중성 상태이고요. 7보다 숫자가 작아졌을 때 쭉 가겠죠. 이랬을 때가 산성. 그리고 반대로 pH가 7보다 큰 경우 8, 9, 10 쭉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pH 수치가 낮아질수록 그만큼 더 강한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pH가 1만큼 차이가 나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10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pH 1과 pH 2는 pH 1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 더 커요. 그래서 이 pH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화학 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상용 로그 함수의 역수값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찌됐건 pH가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은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산성비의 기준은 pH 5.6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결과적으로 산성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5.6보다 작아졌을 때가 그게 산성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5.6보다 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깨끗한 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 깨끗한 비는 중성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pH가 7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pH가 5.6보다 크면은 알겠니? 약한 산성 상태를 나타내더라도 그것을 깨끗한 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깨끗한 지역에도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산화탄소가 수증기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H2CO3 바로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한 비도 탄산에 의해서 아주 약한 산성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7이 되면 굉장히 깨끗하겠죠. 아무런 산성도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지만 5.6보다 크기만 하면은 pH가 5.6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것은 깨끗한 비라는 것. 알았지? 반대로 pH가 5.6보다 작은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뭐다? 산성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성이 강한 비가 내리면 결과적으로 대리석이나 아니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 같은 것들이 부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산성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먼지 지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먼지 지붕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먼지 지붕. 자, 설명 읽어보면요. 도시의 중심부는 시골과 같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하여 공기의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승기류에 의해 대기 오염 입자들이 도시의 상공을 뒤덮고 이를 먼지 지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먼지 지붕이 시야를 감소시키고 구름이나 안개 등을 쉽게 형성시키며 도시 특유의 기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먼지 지붕은 주로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도시에서 발생. 자, 대도시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에어컨이랄지 아니면 난방기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을 많이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아스팔트를 워낙 많이 깔아놓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들이 열을 많이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만큼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에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상승기류가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상승기류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런 식의 공기의 흐름에 따라 먼지가 함께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먼지가 함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도시 위를 이렇게 먼지가 둘러싸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먼지 지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지역들보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먼지에 의해서 시야도 확보가 잘 안 되고, 그지? 그러면서 뿌연 그런 상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대기 오염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수질 오염을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질 오염은 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수자원이 오염되는 것을 이제 수질 오염이라고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수질 오염의 원인을 보시면은 영양염류나 또는 중금속, 합성 유기화합물 또는 방사성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 전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 배출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배출원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 배출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출원? 점오염원.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장소랑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자, 둘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차이는 뭐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장소가 점오염원입니다. 반대로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비점오염원이에요. 설명 보시면은요, 공장, 가정하수 등 배출 지점이 명확한 경우, 명확한 지점이 점오염원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들이 배출이 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생활하수들이 배출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곳이 바로 점오염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배출원에 의해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면은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오염은 배출 장소가 명확하니까 그것을 막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보세요. 비점오염원은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지점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확하다. 따라서 오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에선지 모르게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장소가 주로 이제 보통 축산 농가들 또는 예를 들어 경작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장소들이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경작지에서 뭐 논이나 밭 같은 거겠죠. 또는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데서 작물들을 키우면서 이제 농약 같은 걸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농약 같은 것들을 뿌리게 되면은 농약이 토양 속에 흘러 들어가겠죠. 토양 속으로 침전이 되고 나서 토양 속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 같은 데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하수에 녹아 들어간 그런 물질들이 지하수를 따라서 다시 강이나 하천으로 이렇게 배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지? 그런 지점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 장소에서 막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 일어날 때 비점 오염원에 의해서 수질 오염이 일어난다면은 오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장소를 찾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것을 막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수질 오염의 원인 보시면은요, 첫 번째 영양염류 있죠? 그죠? 영양염류. 사실 영양염류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명 보세요. 비료나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질소나 인 등의 화합물이고요. 플랑크톤에 의해 분해되며 이때 물속에서 산소를 소모한다라고 돼 있죠. 사실 이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살고 있는 수중생물들의 어떤 영양소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나 또는 인 같은 물질의 화합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양염류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중생물들의 영양소가 되거든요. 공급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영양염류를 주로 사용하는 녀석들이 이제 플랑크톤이에요. 근데 이 플랑크톤이 영양염류를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산소를 사용을 해버립니다. 물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산소를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톤도 그냥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런 영양물질, 영양염류를 가지고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영양염류가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염류가 너무 많을 때예요. 너무 많을 때. 그럼 영양염류가 너무 많으면은 많은 양의 플랑크톤들이 많은 양의 영양염류를 분해를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산소를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영양염류가 많아진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수중생물들의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표현하고요. 부영양화. 그리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녹조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왼쪽에 보면은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영양분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류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산업 및 축산 폐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또는 인, 질소 등이 지나치게 유입되면은 플랑크톤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플랑크톤의 급격한 증식으로 인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녹조현상 또는 적조현상 두 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하여튼간 이런 적조가 발생하면서 용존산소량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중생물들의 집단 폐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맞죠? 산소가 없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 그 지역에 순간적으로 산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 거기에 살고 있는 수중생물들이 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적조 현상은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녹조 현상은 주로 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적조 현상, 바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넓은 바다에서는 사실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과 밀접한 지역, 강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바닷가 근처들 있죠. 해안가. 근데 그런 장소에서 양식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식장이 있는 장소에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양식장 인근에 산소가 부족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 적조,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 사실은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랑크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서 플랑크톤의 색상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수중생물들이 집단 폐사를 하면서 썩는 거야. 썩다 보니까 물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강에서 일어나면은 녹색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아, 얘네들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금속 중에서 대체적으로 무거운 금속들을 중금속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산업폐수 및 광산 폐수에서 나오는 수은, 카드뮴, 납 같은 물질들입니다. 중금속. 무거운 금속들이거든요. 앞서 봤던 납, 카드뮴 또는 수은, 이런 식의 물질들이 중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이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 생물체 몸으로 저런 중금속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내로 잘 배출이 안 됩니다. 체내로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계속해서 이런 중금속들이 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이 흐른 강이나 또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고기들이 그 물에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금속이 쌓이는 거예요, 몸에. 근데 이게 체내로 배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쌓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뭐 새가 있다. 그럼 새가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때마다 중금속들의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먹는 또 상위 영양 단계가 또 중금속에 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먹이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최상위 단계의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온갖 것들을 다 먹잖아. 맞지? 채소도 먹고요. 그죠? 물고기도 먹고요. 아니면 동식물들, 그러니까 육상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들 다 먹어치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금속들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중금속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수은과 카드뮴 중독들을 많이 보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 수은과 카드뮴 중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이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이라는 병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따이 병에 걸리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병의 이름들을 좀 먼저 볼게요. 미나마타 병은 일본의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미나마타 시가 있는 장소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수은을 몰래 강에다가 버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버린 수은을 먹었던 물고기들을 잡아먹었던 그 미나마타 시에 사람들이 수은 중독에 따라서 중추신경계나 또는 신장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 질병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걸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은 중독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카드뮴 중독은 이따이타의 병이거든요. 일본어로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왜 아픈가? 말 그대로 이 이따이타의 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 몸에 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칼슘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뼈에 쓰이죠. 그죠? 칼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뼈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퍽 하고 부딪혔는데 뼈가 띡 부러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따이 아프다 이랬던 거죠. 근데 역시 원인을 몰랐습니다. 근데 역시 나중에 살펴봤더니 저 위쪽에 그 강 상류에 있던 금속 회사에서 카드뮴 몰래 강에다가 배출을 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그런 카드뮴에 중독된 물고기들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이따이 병들이 나타나게 된 거였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금속의 특성이 체내로 배출이 잘 안 되는, 체외로 배출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병 두 가지의 이름은 좀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합성 유기화합물. 이름은 처음 약간 좀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은데 그 옆에 보시면 DDT 또는 다이옥신, 페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식의 물질들, 즉 합성 화학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특히나 뭐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 용기에서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한참 난리였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체내에 축적되면은 기형아나 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 이랬던 이유가 뭐 남자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물질들이었던 거죠. 알겠니? 이런 것들도 역시 수질 오염의 원인이고요. 방사성 폐기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죠? 방사성 원소 자체가 위험한데 그런 것들이 물에 포함되면은 정말 위험할 거 아니야. 맞지? 일본에서 지금 원전수 유출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지? 거기에 이제 방사능 폐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질 오염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은 이 부분의 내용은 웬만큼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페이지 99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은요. 계절별 지상의 오존 경보 발령이 일어났던 횟수를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오존 경보 발령 횟수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언제 발생했습니까? 주로 6월? 그렇죠. 주로 6월에 주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7월, 8월 그때까지가 이 오존 경보 발령 횟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특히나 제일 많은 쪽이 6월달, 그죠? 이때가 가장 오존 경보 발령 횟수가 높습니다. 근데 이 오존 경보 발령 횟수가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 바로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죠? 광화학 반응. 앞서 우리가 LA형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를 봤을 때 그런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환경 자체가 맑고, 그지? 온도가 높은, 그리고 정오 무렵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주로 이런 오존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늦은 봄이나 여름철에 주로 이렇게 오존들이 발생하는 횟수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는 자외선의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집중되어 내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료 2는 스모그입니다.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가 스모그죠. 그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두 가지 LA형 스모그와 런던형 스모그 각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익히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료 3은요. 한강의 수질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지표 자체를 봤을 때 그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 분석, 그래프 분석을
할 줄만 알면 되거든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런 수질 오염 지수를 살펴볼 때는 세 가지의 요소들을 봅니다. 첫 번째가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량을 DO라고 적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COD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 이때 우리가 주로 지표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용존산소량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자, 용존산소량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강이나 또는 해수 있죠. 그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높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물에 산소가 그만큼 많이 녹아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예를 들어 물속에 어떤 유기물질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저런 영양염료 같은 것들 있죠? 유기물질의 분해를 위해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플랑크톤이 영양염료를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용하고 있는 산소의 양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만약 이런 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했을 때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BOD나 COD는 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주로 우리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비교를 해보면요, 깨끗한 물은 DO, 용존산소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적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그리고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물속에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거의 녹아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오염된 물은 상대적으로 용존산소량이 낮고요. BOD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유기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유기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많이 쓰니까 BOD가 높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용존산소량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왼쪽은 DO의 변화고 오른쪽은 BOD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딱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 뭘 볼까요? 청계천을 한번 볼까? 청계천? 청계천을 보면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용존산소량의 변화를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존산소량이 가장 높았을 때가 몇 년도예요? 청계천 2008년이죠. 반대로 용존산소량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이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2008년에 가장 청계천이 깨끗했고 반대로 2010년에는 청계천이 가장 지저분했다, 오염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같은 연도에 다른 각각의 하천들의 용존산소량을 비교해 봤을 때 2008년 볼까요? 2008년에는 청계천의 DO가 가장 높죠. 그 다음이 뭐야? 중랑천이고 그 다음에 안양천과 탄천이 비슷했네요. 맞죠? 그럼 상대적으로 청계천이 가장 깨끗했었고 탄천과 안양천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BOD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의 변화를 보면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탄천을 보자고요. 탄천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BOD가 굉장히 높았죠.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2007년, 2008년으로 가면서 점점 BOD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점점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점점 물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간 동안 BOD가 다시 증가했어요?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지? 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계속적으로 BOD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수질이 개선되면서 점차 깨끗한 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계천의 BOD가 계속 제일 낮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하천들에 비해서 오염물질들의 양이 적은 하천이 바로 이 청계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DO가 높고 BOD가 낮은 그런 하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속에 있는 수중생물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하천입니다. 하지만 DO 값이 너무 작고 BOD가 너무 높으면은요, 수중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연도별로 각각의 하천들의 DO와 BOD 값을 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요, 한 장만 좀 넘어가셔서 1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하천의 수질 오염 지표값을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DO 값과 BOD를 각각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지역이 A, B, C, D 이죠. 자, 일단은 DO 값을 좀 먼저 볼까요? DO 값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DO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죠.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DO 맞죠? 자, 그 다음에 BOD 같은 경우에는요, BOD는 이렇게 가다가 슉 올라가죠. 여기서 슉 올라가서 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떤 하천에 상류부터 하류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DO와 BOD를 각각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야, 친절하게 여기다가 오염물질이 유입된 장소를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에서 이거를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DO 값이랑 BOD가 A 지역에서는 거의 일정에 유지가 됐었거든요. 상대적으로 DO 값 높고 BOD 낮았죠. 깨끗한 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A와 B에 딱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딱 유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상승을 해버려요? BOD가 상승을 했죠. BOD가 갑자기 확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기물의 양이 증가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저기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확 낮아져 버립니까? DO 값이 낮아지죠? 왜 그랬을까? 결과적으로 유기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거기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기 시작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유기물들을 막 분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 네. 그런데 이때 DO 값도, BOD 값도 조금씩 감소를 하는 이유가 유기물이 분해되니까, 조금씩 분해되니까 계속해서 BOD도 감소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DO 값이 최소가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만 본다면은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1km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가 2km인가? 2km 지점에서 DO 값이 최소를 나타내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DO는 상승하고 BOD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때 1km에서 2km 사이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면서 유기물을 분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O는 상승하고 BOD도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깨끗한 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장소들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장소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염이 가장 심한 거죠. 그렇죠. 오염이 가장 심한 장소. C? 그렇죠. C 장소겠죠.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DO 값이 상당히 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DO 값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생물이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환경은 C이다. 맞는 말이죠? C가 가장 DO 값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B 구간에서는 호기성 생물들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호기성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생물들 중에서 산소를 좋아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성 생물들과 현기성 생물들이 있거든요. 호기성 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소 같은 이런 기체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물질들을 분해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현기성 생물들은 그런 산소 같은 걸 싫어하는 생물들이에요. 미생물들. 그러니까 기체가 많이 모여있는, 예를 들어서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장소에서는 호기성 생물들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열심히 분해를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자정작용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현기성 생물 같은 게 산소가 많이 있으면은 싫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선 살지 않고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 현기성 생물들이 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현기성 생물들이에요. 현기성 생물들은 산소를 싫어하면서 자신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기체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물질들을 분해하면서 또 다른 오염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물에 악취 같은 것들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하천 같은데 물이 고여있는 장소 있죠? 물이 이렇게 고여서 오랫동안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런 장소에 현기성 생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물이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비구간에서 호기성 생물들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아직까지 산소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호기성 생물들이 열심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의 C 구간 이후 강물이 멀리 이동함에 따라 수질 환경이 점점 개선되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BO 값 증가했죠. 그리고 BOD 값 감소했죠.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스스로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자정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유기물이 분해되고 또 물과 물이 합쳐지고 이런 과정에서 물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런 과정이 일어나서 다시 물은 깨끗해졌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마 문제는 이런 수질오염 지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자, 일단 오늘 했었던 내용 17강의 대기오염과 수질 오염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8강 토양 오염과 해양 오염 그리고 우주 쓰레기 파트 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